1996년 5월 11일 한 남자가 에베레스트 산의 눈 위에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동상으로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져 있습니다. 그의 손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구조팀이 이미 그를 발견하고 그의 스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그들은 그의 아내에게 시신이 영원히 그곳에 남을 것이라고 알렸지만 몇 시간 뒤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고지대의학의 모든 원칙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어떤 의사도 등반가도 과학자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백 웨더스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6년 5월 10일 자정이 막 지난 에베레스트 산 베이스 캠프를 바라봤다면 어떤 경험 많은 등반가라도 엄청나게 불안해할 만한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원정대에서 온 약 30명의 등반가들, 이 모두 같은 날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지연도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오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해발 28,700피트에 위치한 40피트 높이의 암빙벽인 힐러리 스텝과 같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병목 구간을 30명이 통과하면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봉에서요. 그리고 해발 26,000피트 이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고도에서는 해수면의 산소량의 약 3분의 1만 존재합니다. 그곳에서는 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조 산소를 사용해도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은 분당 140호회까지 뛰고 혈액은 끈적해지며 뇌는 서서히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스존에서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짜 문제는 인파가 아니라 날씨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에베레스트에 5월 11일 정점을 찍을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등반가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폭풍이 닥치기 전에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30명의 등반가들 중에는 텍사스 댈러스 출신의 49, 새병리학자 백 웨더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했고 경험도 많았으며 수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그는 각 대륙의 최고봉을 오르는 세븐 서밋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었고 에베레스트는 그의 최고의 업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은 18개월 전에 자신이 평범하게 했던 어떤 일이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어떤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깐 옆길로 새겠습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함께하고 싶다면 영상 선공개와 독점 투표가 가능한 패트리온에 가입해주세요. 그곳에서 만나요. 백은 롭홀의 어드벤처 컨설턴츠 팀의 고객이었습니다. 롭홀은 뉴질랜드 출신의 전설적인 가이드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5번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한다면 롭홀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팀에는 또한 전년도에 실패한 후 두 번째로 도전하는 우편 배달부 더그 헨슨, 일본인 사업가 야스코 남바, 그리고 기자 존 크라카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자정이 조금 지난 후 백과 약 30명의 다른 등반가들은 정상으로의 마지막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상황은 힘들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등반대장 롭은 팀을 좋은 속도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이른 오후까지 신속하게 정상에 도달한 뒤 해가 지기 전에 4번 캠프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을 더 높이 올라가면서 백은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았고 그냥 조금 이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추위나 고도 때문이라 생각하며 계속 올랐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이 약 27,000피트에 도달했을 때 백은 더 이상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물의 형태가 흐릿했고 거리를 가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코니에서 첫 번째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27,400피트 지점에서 등반가들이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고정 로프가 없었습니다. 셰르파들이 아직 로프를 설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두가 멈춰서 기다려야 했고 가이드들이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거의 1시간이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기다림 동안 히말라야의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백은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흐릿한 정도가 아니었고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은 즉시 롭홀에게 말했습니다. 롭은 그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시력을 잃으면 오를 수 없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수천 피트 아래로 추락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롭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백에게 그 발코니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해가 완전히 뜨면 백의 시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상에서 내려오면 함께 하산하자고 했죠. 백도 동의했습니다.
달리 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해발 27,400피트에서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고 결국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동안 10시간 넘게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백의 시력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이렇습니다. 18개월 전 백은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 방사선 각막 절개술이라는 안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외과의사는 각막의 바퀴살 모양으로 작은 절개를 만듭니다. 이 절개로 각막이 평평해지면서 시력이 교정됩니다. 백의 수술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1994년 당시 거의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방사선 각막 절개술이 각막의 영구적인 약한 부위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면 그 약한 부위가 부풀어 오르면서 각막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평평해집니다. 완벽했던 해수면 시력은 갑자기 심하게 왜곡됩니다. 그래서 백은 자신의 시력 문제가 영원히 해결됐다고 생각하며 에베레스트에 올랐지만 실제로는 최악의 순간, 최악의 장소에서 활성화되는 숨겨진 의학적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은 발코니에 앉아 롭 할리 와서 데려가기 앞이 안 보인 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롭 홀도 위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롭과 팀은 힐러리 스텝에서 또 한 번 큰 병목에 부딪혔습니다. 또다시 고정 로프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지연, 더 많은 산소 소모, 더 많은 소중한 시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롭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일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에는 오후 2시까지 반드시 하산해야 하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죠. 어둠이 내릴 때 데스존에 남아있으면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들은 각자 6만 5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위해 집을 담보로 잡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꿈이었고 롭은 정상까지 1시간이 남은 지금 그들을 멈추면 큰 충격을 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롭은 등반계에 오랫동안 악몽이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계속 오르도록 허락했고 첫 등반가들이 정상에 도달한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오후 2시, 3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올랐고 마지막 등반가 더그 한센은 오후 4시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롭은 내내 그와 함께 정상에 머물면서 자신의 고객이 꿈을 이루도록 도왔습니다. 그게 바로 롭 홀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정말 존경스러웠지만 결국 그것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롭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날 등반가들이 정상에서 축하할 때 아무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후 4시에 가벼운 눈발이었지만 오후 5시가 되자 더 거세졌습니다. 바람도 강해졌고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바람은 순식간에 산들 바람에서 화물열차처럼 강해졌습니다. 갑자기 시속 70마일 순간적으로는 100마일이 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의 허리케인급의 강풍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이미 생존의 한계에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시야까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앞사람이 보였지만 이내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변해 등반가들은 우유병 안에 갇힌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월 11일에 올 예정이던 폭풍 기억하시나요? 그 폭풍이 예상보다 하루 일찍 왔습니다.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를 내려올 때 롭은 자신이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산악지대에 흩어져 있었고 눈보라가 다가오며 어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더그 한센이 완전히 기력이 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보조 산소도 다 떨어졌으며 산소 없이 그의 몸은 빠르게 기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롭은 더그를 움직이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더그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고 롭은 그를 두고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등반가들이 필사적으로 하산을 시도하는 동안 롭은 더그가 어떻게든 다시 움직일 힘을 찾기를 바라며 남서 정상 근처에서 더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한편 아래 발코니에서는 맥 웨더스가 완전히 혼자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10시간 넘게 앉아있으면서 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롭이 약속했던 것처럼요. 백은 롭이 더 위쪽에 갇혔는지 폭풍이 빨리 온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추위 속에 앉아있던 백은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댈러스 집 침대에 누워 텍사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백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가 느끼던 따뜻함이 저천증이 몸속 깊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천이 너무 낮아져서 그의 뇌가 점점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죽어가는 그의 뇌는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백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이크 그룸이라는 이름의 가이드가 약 10명 정도의 뒤죽박죽 등반가들과 함께 눈보라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원정대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은 모두를 방심하게 만들었고 이제 서로 다른 팀의 등반가들이 함께 뭉쳐서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그룸의 고객들, 롭의 고객들, 그날 처음 만난 사람들까지 모두가 눈보라 속을 함께 비틀거리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백을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백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이크는 백이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백을 일으켜 세워서 그룹과 함께 움직이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백은 27,400피트에서 10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거의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심각한 저천증에 산소도 부족했으며 완전히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산하기 시작했고 백도 비틀거리며 따라갔지만 그 백아웃 속에서는 아무도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시속 70마일 이 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이나 걸은 듯 했지만 캠프산은 보이지 않고 끝없는 기다림만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하얗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곧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허리케인급 강풍이 부는 데스존 남쪽 콜 어딘가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고 산소도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고 이제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등반가들은 차례로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천을 지키기 위해 눈 속에서 서로 몸을 맞대고 웅크렸고 그곳에서 백 웨더스도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캉슝 페이스라 불리는 거대한 절벽 가장자리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방향으로 조금만 더 걸었더라면 산에서 곧장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쯤 잠시 동안 폭풍이 잠잠해지면서 멀리서 불빛이 보일 정도로 시야가 트였습니다. 캠프사 아마 500피트 정도 떨어져 있었고 축구장 2개 길이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정말 가까웠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이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꼈습니다. 힘이 있던 등반가 몇 명이 그리로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저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어떻게든 도착했습니다. 캠프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폭풍 속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아나톨리 부크리에프라는 러시아 남자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날 일찍 이미 추가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캠프사로 내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쳤지만 밖에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헤드램프를 집어들고 해발 26,000피트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다시 그 눈보라 속으로 나갔습니다. 부크리에프는 그날 밤 여러 번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번 눈보라 속으로 나가 어떻게든 누군가를 찾아내어 캠프로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순전한 의지와 용기로 그날 밤 세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부크리에프가 백을 봤을 때 그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백은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동상으로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재킷은 어쩐 일인지 열려 있었고 안에는 눈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장갑은 사라졌고 맨손은 이미 회색으로 변해 얼어붙은 고기처럼 딱딱해지고 있었으며 오른팔도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머리 위로 내릴 수 없는 기괴한 자세로 있는 백의 맥박을 부크리브가 확인해서 했는데 맥박이 있긴 했지만 너무 미약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나톨리 부크리브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해발 26,000피트 데스존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미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했고 당신을 죽이려는 눈보라 속으로 여러 번 구조를 위해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지쳐있고 몸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옮기면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크리브는 유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남겨두고 희망이 남은 사람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결과 백 웨더스는 처음으로 죽은 자로 남겨졌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6시쯤이었습니다. 5월 11일 캐나다인 의사 스튜어트 허치스는 캠프사에서 잠에서 깨어났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스튜어트는 롭홀의 고객이었고 전날 정상에 오르기 전 하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지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힘든 결정을 내려 하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캠프에서 너무 지쳐있거나 충격을 받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스튜어트는 폭풍 속에 남겨진 사람들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트는 셰르파 2명과 다시 밖으로 나가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백이 남겨졌던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눈에 파묻혀 있었고 손과 발만 보였습니다. 손과 발이 튀어나온 것을 본 스튜어트와 셰르파들은 그의 얼굴에 얼음을 깨고 얼굴이 드러나자 스튜어트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벡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동상으로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온통 얼음투성이었으며 오른팔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스튜어트 허치스는 나중에 벡 웨더스가 자신이 평생 의사로 일하면서 본 환자들 중에서 죽음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아직 숨을 쉬고 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는 벡의 경동맥 맥박을 간신히 느낄 수 있었는데 의학적으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맥박입니다. 스튜어트는 벡 웨더스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몸이 아직 멈추지 않았을 뿐이었기에 스튜어트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벡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캠프사로 돌아가 자신의 발견을 보고했습니다. 벡 웨더스는 1996년 5월 11일 오전 6시에 공식적으로 두 번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치 웨더스는 댈러스에 있는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어드벤처 컨설턴트에서 전화가 와 남편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사망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벡이 영하 40도 화씨에서 약 18시간 동안 누워 있었고 저천증으로 인한 혼수 상태로 15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산의학의 모든 전문가들은 이 남자는 죽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진찰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에 그날 오후 벡 웨더스는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나중에 처음 느낀 감각이 따뜻함과 편안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댈러스 집 침대에 누워 텍사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벡 웨더스에게 설명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그의 가족은 마음에 나타났습니다. 기억이나 사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그에게 말을 걸 것처럼 생생하게 또렷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내 피치, 딸 매그, 아들 버브, 그리고 벡은 완벽하게 명확하게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순간을 깊이 있게 만드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벡 웨더스는 수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벡은 대학 시절부터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검은 개라고 부르는 이 우울증이 매일같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의 벡은 우연히 자신의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여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주면 우울증이 잠시나마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생각이 멈추고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그가 경험한 것 중 가장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3가 되었을 때 벡은 등산을 시작했고 산은 그의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고산 등반은 극심한 육체적 피로를 통해 그의 머릿속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결국 산은 도피처가 아니라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의 훈련 일정은 매우 빡빡했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병리학자로 일했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과 말도 거의 못하고 밤 8시면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는 몇 주씩 탐험을 떠나곤 했다고 딸 매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운동만 했고 저는 그를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몇 주씩 산을 오르러 가기도 했죠. 저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아빠가 그리웠고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했어요. 그의 아들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집에 없을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집에 있을 때도 늘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1996년 봄이 되었을 때 벡의 20년 결혼 생활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피치가 이혼을 결심했던 것이죠. 피치는 벡이 에베레스트 원정을 준비할 때 이 결정을 내렸지만 벡이 산에 있는 동안에는 말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벡은 1996년 5월 에베레스트로 떠났고 돌아올 때 결혼이 끝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으로부터 20년 동안 도망치며 살아왔고 아내가 그를 떠날 계획을 세울 정도로 멀리 밀어냈으며 아이들도 거의 그를 알지 못했던 이 남자가 이제 에베레스트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경력이나 정복했던 산들이 아니라 그가 도망쳤던 가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벡 웨더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특별히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어떤 힘이 죽음을 거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요 라고 했습니다. 벡은 자신의 몸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움직이려고 얼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속이 빈 나무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벡을 현실로 강하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곳은 침대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벡 웨더스는 이제 살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벡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의 신체 상태로는 어떤 움직임도 완전히 불가능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한쪽 눈은 실명했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최대 1에서 3피트 정도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오른손은 쓸 수 없었고 왼손은 심하게 동상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저천증으로 마비되어 있었고 고도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했고 보조산소도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캠프사는 약 300야드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4분의 1마일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해수면에서는 2분 2면 걸을 거리지만 해발 26,000피트에서 동상과 저천증, 시야도 없는 상황에서는 300마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백 웨더스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3, 4시간 남았다고 생각해서 걷기 시작했다. 그는 한쪽 눈에 남아있던 약간의 시력을 이용했고 캠프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계속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는 거리감을 느낄 수 없어서 땅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은 마치 도자기처럼 느껴졌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백 웨더스는 수십 년간 몸을 고통에 단련해왔습니다. 그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년 동안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며 단련해왔고 지금 그 훈련된 의지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내 다리가 달리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한 그 캠프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것이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계속해서 움직일 생각이었습니다. 그 캠프에 도착하거나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산에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그 여정은 아마 30분에서 60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30분에서 60분 동안 넘어지고 일어나고 비틀거리며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을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대략 오후 4시 35분쯤이었습니다. 5월 11일 백 웨더스가 비틀거리며 캠프사에 도착하자 모든 등반가들은 충격과 믿을 수 없음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인 등반가 토드 벌리스는 이후 나는 내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남자는 얼굴이 없고 새까맣고 딱딱해 딱지가 덮인 듯 했습니다. 재킷은 허리까지 열려 있었고 안에는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맨살로 머리 위에 얼어붙어 있었고 내릴 수 없었습니다. 피부는 대리석처럼 하얗고 피가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백 웨더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등반가들이었고 일부는 직접 피치 웨더스에게 남편의 죽음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들은 그를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캠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암울한 의학적 평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백 웨더스가 그 밤을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텐트에 두고 침낭, 온수 주머니,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사실상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백은 그런 상황에서도 등반가들이 처음 왔을 때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 여행이 팔과 다리를 잃게 할 거라 했지만 지금까지는 더 괜찮은 거래인 것 같네요 라고 농담했습니다. 백은 또 다른 밤을 견뎌냈고 다음날 아침인 5월 12일 생존자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백 웨더스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의식이 또렷해서 모두를 계속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백을 산에서 살아서 데려오는 것은 등산 역사상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필요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백이 산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 피치가 달라스에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백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몇 시간 뒤에 그가 어떻게든 살아있지만 접근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은 피치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피치는 미국 상원의원 K 베일리 허치슨에게 연락했고 상원 소수당 대표 톰 대슐에게도 손을 뻗었습니다. 피치는 국무부까지 개입시켰고 국무부는 미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치가 요구한 것이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베크는 약 19,860피트에서 헬리콥터로 대피해야 했지만 헬리콥터는 그 고도에서는 단순히 날 수 없습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 헬리콥터가 양력을 충분히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의 경험 많은 민간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이미 그 임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 5월 13일 대사관 관계자들은 로열 네팔 골프 클럽에서 한 조종사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단 카트리 차트리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네팔의 전사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이 계급은 상당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적인 명예규범을 요구합니다. 대사관 관계자들이 상황을 설명하고 사실상 그의 용기를 증명해 보라고 도전하자 마단 카트리 차트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 일을 하고 백을 구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은 마치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마다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모든 불필요한 장비를 제거했습니다. 그는 부조종사도 승무원도 없이 혼자 비행했습니다. 그는 예비 연료도 몇 분치만 실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로터 아래의 공기 밀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상에서 불과 몇 피트 위로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헬리콥터를 권장 한계를 넘어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심한 눈보라 속에서 시속 20에서 70마일의 돌풍과 영하 50도, 화씨의 온도 속에서 비행했습니다. 캠프 1에 있던 등반가들은 평평한 착륙지대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눈 위에 쿠레이드 가루로 X를 그렸습니다. 가진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마단이 여러 번 선회하며 착륙이 가능한지 판단했고 결국 헬리콥터를 착륙시켰습니다. 첫 번째 탑승자는 대만의 등반가 마칼루 가우였는데 그 역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백은 자신도 절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지만 마칼루가 탄 헬리콥터가 이륙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운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단 카트리체트리는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의 2만 피트 높이에 두 번째로 착륙했습니다. 백 웨더스는 조심스럽게 헬리콥터에 실렸고 헬리콥터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하강한 뒤 카트만두로 향했습니다. 이번 구조는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구조를 완료한 가장 높은 고도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놀라운 영웅심으로 마단 카트리체트리는 네팔 최고 군사훈장인 네팔 타라스타 오브 네팔을 수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델로스 병원에서 백은 살아남은 대가로 심각한 의학적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동상 손상으로 그는 다음 해에 거의 10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팔꿈치와 손목 사이에서 절단되었고 왼손의 네 손가락과 엄지손가락도 절단해야 했습니다. 외과의사들은 남은 부분을 기능적인 미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쪽 발의 일부도 절단해야 했습니다. 외과의사들은 심지어 백의 코도 재건해야 했습니다. 조직이 완전히 괴사해서 얼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의사들은 이마에서 피부와 조직을 떼어내 아래로 돌려 그의 코를 재건했습니다. 백은 실제로 몇 달 동안 이마에서 새로운 코를 자라게 했고 그동안 조직은 새로운 혈관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절단 수술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병리학자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더 이상 미세한 동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사 보조인과 함께 일하며 그가 할 수 없는 세밀한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만성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던 우울증, 20년 넘게 백을 따라다녔던 그 검은 개가 그냥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백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몰아붙였던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짐을 내려놓았고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은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집착과 추진력, 결단력을 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진짜였고 깊었습니다. 2015년 에베레스트 이후 거의 20년 지난 후에도 백과 피치는 여전히 북델로스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백은 손주들을 매우 아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1996년에 이혼 위기에 놓였던 결혼 생활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 웨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족을 피해 수십 년간 산을 오르며 우울증에서 벗어나려 했던 남자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 2번이나 사망 선고를 받았던 남자. 손과 코, 그리고 발의 일부를 잃은 남자. 그리고 그는 평화와 연결, 자신이 필요로 했던 것이 늘 집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지닌 놀라운 생존력과 변화의 능력을 저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겪은 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세요.